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애틀랜타에서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연쇄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양한 종류의 폭력 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지하철 안에서는요,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 남성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하고 도망치는가 하면 역시 같은 날 길 한복판에서는 역시 한 남성이 65세 동양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을 보고 있자면 과연 그들의 민낯이, 과연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담할 지경입니다. 트럼프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원정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슈들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또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불거진 10대 학생들의 엽기적인 폭행 사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랑 인터뷰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미국 현지 사정 들어보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란 기자와 함께 경제가 문제 시간까지 함께 준비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틀랜타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안타깝게 우리 교민 4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후 현지 상황은 어떤지 미국 조지아주의 한인 매체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벌어진 총격 사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 하루에만 3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건데요. 지금 26일 피해자를 추모하는 집회도 있었고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26일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추모하는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애틀랜타에서 열렸고요. 네. 전 세계에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또 예방을 위한 그런 기도와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의논하는 그런 순서들이 마련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인종 범죄에 대해서 추악한 독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아시아계 시민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한인 2명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네. 한 2-3시간 동안 그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또 무엇보다 이번 총격으로 희생된 한인 여성들 4명 가족들의 또 이야기를 듣고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백악관과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혐오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될지 대책들을 좀 이제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직후에 미국 경찰 대변인이 이 범죄자를 성중독증 환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SNS를 보면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들도 있고요. 결국은 혐오 범죄, 인종 차별 범죄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수사 당국이 새로 밝혀낸 게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 상황 증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시아계 여성들, 아시아계 비즈니스를 상대로 타겟으로 했다는 것만 봐서도 혐오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야 했는데 첫날부터 좀 단추를 잘못 꿰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백인 용의자를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FBI라든지 애틀랜타 경찰까지 나서서 혐오 범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곳 시간으로 내일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 결과에서 이제 발표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FBI가 한 3일 전에
증오범죄 여부를 굉장히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희망적인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특별히 혐오 범죄라는 그 혐의가 잡힌 상태라면 그 형벌이 훨씬 가중되나요, 미국에서는? 예, 뭐 조지아주 이 사건이 벌어진 조지아주 같은 경우만 해도 네. 혐오 범죄의 경우 기존 형량에 더해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이 좀 있고요. 네. 또 연방 차원에서도 증오 범죄의 경우 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의 4년 동안 뭐 인종차별 발언이나 선동 이런 것도 참 많았었고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미국 안에서 동양인,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늘어난다라는 보도를 꾸준히 봤습니다. 오늘도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동양인을 폭행하는 그리고 또 일부 승객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는 이런 영상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전해주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체감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이요.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모든 이런 팬데믹이 중국이 결국 아시아를 또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매일처럼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폭행은 아니지 폭행이나 뭐 살인까지 이르지 않지만 폭언이라든지 또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지난해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패배하면서 이 트럼프의 패배 원인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고 또 중국 또 아시아계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지면서요. 네네. 아마 지난 1, 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혐오 범죄가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인을 혹은 아시아계를 증오하기 시작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떨어져서 더 화가 난 백인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그런 양상인 거군요. 네, 그것을 이제 범죄로 옮기고 실행으로 옮기고 실행하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대표님 이 수치상으로도 작년 한 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1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혐오 범죄가 훨씬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올해 1, 2월 사이에 507건 제가 듣기로는 500건 이상의 혐오 범죄가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네. 신고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폭력 이상의 범죄입니다. 뭐 폭언이나 시비 뭐 이런 건 다 빼고요. 네네. 정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경우만 500건 이상이라고 하고 지난해보다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매일 두세 건 이상의 폭력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참 올해 들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은 통계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다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주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일 심한 곳은 어딘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뉴욕이나 네. 또 LA 이런 좀 밀집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충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애틀랜타에서는 혐오 범죄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너무 큰 게 터졌죠. 네네. 한 건도 없었던 곳에서 그러니까 없는 곳은 없고요. 아무래도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더 부각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인종차별 문제는 끊임없이 고질적인 어떤 문제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일상에서 더더욱 그것을 그러니까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또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고 지금 한인 사회는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호신용 무기, 뭐 후추 스프레이나 뭐 스톤건을 소지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여성이나 노인들의 이제 그런 공포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특히 아시아계 중에서도 반항할 것 같지 않은 노인과 여성들, 약자들을 상대로 하는 참 비열한 범죄인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고 있고요. 저만 해도 뭐 남자인데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여성이나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참 빨리 이런 분위기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미국 곳곳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시위 그리고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나요? 예, 뭐 한인들을 비롯해서 아시아계 또 흑인 또 뭐 백인들까지 네. 이런 것에 좀 동참하시는 분들,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많이들 참석하고 있고 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네.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온라인이라든지 또 소규모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 뭐 참여하는 층이 참 다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이런 혐오 범죄, 특히 아시아계 그동안 소외받고 또 공격받았던 아시아계를 좀 보호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에도 왔고 또 아시아계와 면담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인종 차별에 기반한 혐오 범죄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이제 총기 규제 문제가 같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일단 어제 그 네. 연방의원 8명이 아시아계 의원 8명이 이제 이곳 애틀랜타를 찾아서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약속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증오방지법,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주마다 다른 그 증오범죄 처벌을 일원화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만들겠다. 뭐 그런 약속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아시아계를 이제 차별하는 그런 법안, 그런 차별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인을 비롯해서 아시아계들의 뜻이 좀 모아져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4년 동안 훨씬 더 이 증오범죄 양상이 높아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방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그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BLM 운동에서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 네. 당시에만 해도 좀 지겨울 정도로 오래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 흑인 인권을 위한 운동이 너무 지겹다고 할 정도로 한인 사회에서도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오래되니까 피해를 당하시는 비즈니스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운동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계 혐오 범죄 문제도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운동을 벌이고 이런 사회적인 각성을 좀 일으켜야 좀 지겹다 할 정도로 나와야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저희가 지금 계속 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확실하게 이런 운동을 벌이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들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죠.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는데요.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음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죠?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세요.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옛말에 3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겁니다.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서울 시민에게 드린다. 이 말씀을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자, 강남 지역에 비해서 비강남 지역의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비강남 지역의 주거 격차 줄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난타전이었는데 이 TV 토론을 보통 하고 나면 다음 날 그 모든 인터뷰에서 각 진영에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 90점 이상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양측에서 우리들이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승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우 변호사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TV 토론이 네.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아, 그런 거예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지지층들만 보고 지지층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각자 그런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좀 총평을 저는 사실 주시자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어제 그 진행자가 정준희 교수님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방송 직전에 저랑 같이 KBS 라디오를 하셨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라디오 하고 나서 지쳐서 밥 먹으러 갔죠. 그래서 네. 어제 실시간을 못 보고 오늘 근데 낮에 밖에 손민정 작가님이 오늘 주제가 이거라고 해서 네. 할 수 없이 너튜브로 1.5배속 하다가 1.25배속 하다가 2배속 하다가 이렇게 쭉 봤는데 다 보셨네요. 네, 보시긴 다 봤습니다. 방송 20분 하려고 1시간짜리를 보니까 이게 대단한데요? 네.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왜 제가 저녁을 먹었을까 반성을 하다가 네, 비효율적으로 방송 준비하신 김준우 변호사 평가를 해주시면 그 박영선 후보가 지금 사실 지지율상으로는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훨씬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약간 쫓기는 느낌?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많은 보면. 얘기를 본인이 또 방어를 주로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보통 야당 후보면 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시정을 책임졌던 위치였기 때문에 네. 박영선 후보가 좀 디테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네. 방어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물론 근데 이제 엄청 열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토론의 기술상 약간. 네,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아쉬웠던 건 이제 둘 분 다 이제 서서 하니까 역동적으로 보인 건 좋은데 스튜디오에 3명만 딱 출연하니까 네. 이게 좀 약간 너무 썰렁해 보였어요. 그런 좀 기분이 들어서 맛은 좀 안 나더라고요. 네. 뭐 코로나의 그건 여파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 미국 대선 그거 TV 토론 하는 거 보니까 더 떨어져 있던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총평을 김한 기자 해주시면. 저는 토론 자체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소비하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가 남았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뭐 기억력 앞에 겸손해야 된다. 24만 원 아까 어디에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제 강남, 비강남 이런 식의 이제 비강남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남았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돌아서면서 내곡동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거 한 방은 안 맞았다. 내가 그리고 어차피 이기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어제의 경기를 보면 이제 한 실점을 한 3점 정도는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엔 이게 TV 토론이 뭐 오늘도 있는데 네, 2번으로 그렇죠. 끝날지 아니면 뭐 4번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잔매가 쌓이는 게 결국에 이제 이게 선거 끝날 때까지 내곡동 이슈가 갈 텐데 내곡동도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도 TV 토론에서 계속 이렇게 잔매를 맞는 게 좀 가랑비고 젖는다고 하잖아요. 뭐 좀 그런 형국 까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밀어붙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분들이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 최대치는 이미 난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LH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여당 후보가 이제 직격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론 지지율만큼 과연
투표 결과가 그만큼 차이 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격차를 따라잡을 만큼 뭐 어제 토론으로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 시간과 TV 토론 속에서 과연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실수를 더 줄여야 될 거고 박영선 후보도 뭔가 어제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왔는데 네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의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제외하고 보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그래도 저쪽은 못 찍겠어서 민주당을 찍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부 지지나 비판적 지지를 하는 네.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와야 결국 또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소구가 될지 아니면 저 봐라 저 후보는 우리보다 더 나쁜 후보다 의 전략이 먹힐지 해서 지금까지의 스탠스만 보면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덜 나쁜가 싸움. 네, 그게 결국엔 한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성공시켜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이게 지지율 격차를 좁혀서 뭐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은 하루에 2%씩 잡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공공연히 했는데 네. 거기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단 하나하나 보죠. 그 이제 박영선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또 예상했던 대로 내곡동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제 측량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여기 질문에 오세훈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누군가는 시인 같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측량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혁 콘서트 표현을 빌리자면 뭐 이건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 건데요. 이거 뭐, 왜냐하면 그때 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보면 안 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네. 갔다라고 대답을 처음에는, 했는데 네. 그 이어서 그런데 이제 기억 앞에 우린 겸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뭐 유행했던 영화의 한 대사를 빌리자면 이제 뭐 밑장 빼기처럼 네네. 안 갔지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오늘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보도된 거에 따르면 입회 서명을 장인이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은 처남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목격자들은 2명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본인은 이제 안 간 게 소명이 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인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좀 상식적으로 몇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처남의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상속인이 갔는데 본인이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간 건데 네. 그 서명을 정작 본인이 아니라 사인은? 예, 네. 본인이 아니라 장인이 했다. 그러니까 장인은 사실 권리가 그 땅의 없는. 소유 관계에 아무 권리가 없는데 이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들의 룰에 비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 후보가 입회 사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남인지 오 후보인지는 아직까지 규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스텝이 꼬였는데 계속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면 그리고 오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게 계속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회로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다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본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서는 문제는 이제 이야기가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또한 과연 공직자로서의 뭐 문제가 어떤 되느냐. 신뢰성? 예, 네. 그거에서 의문보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아니 이번 선거가 본인의 마지막 선거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네. 내가 대선에 나왔다. 어떻게든 돼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1년 후에 그게 대선이 됐든 아니면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됐든 다시 한번 또 뭔가의 선거를 자기 정치 연생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냥 뭔가 좀 진솔하게 차라리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네. 저는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약간 논란을 스스로 좀 자처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별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본질보다 오히려 부가적인 것 아니냐 자꾸 그런 꼬투리 잡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수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가 더 꼬이게 만든 게 이게 그 후보 주체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본인들이 진솔하게 오히려 얘기를 했으면 다른 쟁점들을 중심으로 선거판이 좀 더 생산적이었을 텐데 네. 결국 이것이 너무 많은 비중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좀 정치의 품질을 할까 선거의 품질을 할까 이게 좀 낮아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또 하나는 이번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내 소상공인 임대료 평균을 24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이게 어느 지역이 24만 원인지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뭐 그 발언 자체는 실수라고 보는데 그 발언이 뭐를 결국엔 드러낸 거냐면 그 판례를 왜 준비했냐면 박영선 후보의 재정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공약의 내용, 공약의 예산 추산, 계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디테일을 살려서 그 공약의 허구성을 짚어내야 되는데 어제 그 장면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레임을 잡아서 그냥 비판하는 거지 왜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 기술이나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 24만 원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제 뭐 토론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오 후보가 계속 이제 몰라요 내용을. 네. 내용을 모르고 본인이 준비한 판례잖아요. 네, 본인이 준비한 판례인데 박영수 후보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근데 이제 오 후보가 지금 이제 걸어놓고 있는 현수막이 뭐냐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시장을 했다 5년이나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 어제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오 후보가 뭔가 이런 정책이나 구체적인 서울시 예산 추산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디테일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회의적. 인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뭐 굉장히 막 검색어도 오르고 화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이렇게 정치를 계속 지켜보고 고관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일반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정치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한 1.5초 정도 정적이 흐르거든요. 네. 방송에서 이른바 마가 뜨는 순간인데 저희 라디오에서도 한 2초 공백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밖에서 막 식은땀 흘리는데 약간 오랜만에 그냥 박영선 후보 방송인다운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좀 시간을 주고 줬는데 그 순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받아친 게 아니라 뭔가 NG를 막아야겠다라는 표정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24만 원이 그렇게까지 뭐 회자될지 더 솔직히 몰랐어요. 그건 그냥 실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약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스텝진에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대본을 제대로 소화 못한 주연 배우랄까 뭐 이런 느낌이 든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네티즌들 반응 봤더니 예전에 그 정몽준 후보가 2008년이었습니까? 버스 값 70원? 네, 그거 비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별게 아닌 실수일 수 있으나 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 임대료 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서울시장을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든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24만 원의 재정 이제 지원해 주겠다라는 금액인데 그걸 이제 임대료라고 착각을 해버렸는데 본인이 이제 말하면서 사실 24만 원은 아닐 텐데라고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걸 그냥 말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인상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 뜻밖의 신 스틸러가 등장했습니다. 투표권은 없고요. 모기가 등장했어요. 모기가. 박영수 후보가 좀 밀고 있는 그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한번 실패한 거다. 특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고 다 나갔다. 이렇게 박영수 후보의 어떤 공약이 허황되다. 공방을 벌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였고 이게 이제 토론의 기술에서도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수직정원을 지었는데 입주율이 1%였고 1%? 그 과정에서 이제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다 나왔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면서 현실성이 없고 이제 모기가 늘어나서 주민이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베냐 뭐 이렇게 반문하면서 중국은 잘못 지어서 그런 거고 잘 지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어쨌든 박 후보의 이게 이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때 아니게 이제 모기 관련된 논쟁을 하는 이런 좀 뭐 어제 근데 둘 사이가 굉장히 좀 토론 자체는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뭐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있었고 역대급으로 재밌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오 후보가 어쨌든 1위 후보고 거대 양당이 붙은 그 첫 번째 토론에서 과연 상대 후보의 공약을 책잡을 게 모기밖에 없었다면 그 후보 측이 너무 좀 안일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논란이 많을 것 같고 우상호 후보도 원래 민주당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한테 이건 좀 제기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물이랑 나무며 이렇게 하면 사실 건물의 하중이 네. 이게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순수 문과라 더 얘기하면 방송의 품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뜯어볼 필요는 분명히 뭐 있다고 항상 생각이 정책은 듭니다. 찬반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에 다시 맞붙게 되는데 오늘은 이수봉 후보가 네. 등장해서 3명이 같이 하는 거죠? 네, 오늘 3자 토론인데요. 오늘은 이제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회라서 지지율 기준으로 해서 3명이 네. 이제 토론을 하는데 오늘 뭐 행정, 주거, 환경, 복지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 이제 1대1이었기 때문에 바로 뭐 중간에 말도 자르고 들어가고 서로 치고 받고가 이제 됐는데 오늘은 어쨌든 3자고 근데 네. 이 두 후보가 아마 그 서로랑 싸우고 싶지 이 민생당 후보의 공약을 듣거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인지도 차이도 지금 워낙 많이 나는 상태고 네. 그래서 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원래 허경영 후보도 지지율 3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마 퍼센트에 네, 따라서 그리고 전 직선 선거. 선거 투표에 이거 기준으로 아마 이수봉 민생당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참 전달해드리기도 그런 뉴스입니다.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이 서당에서 벌어진 겁니까? 일단 뭐 여학생이 피해자 여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여러 명이 네. 있는데 뭐 변기에 얼굴을 담그고 변기에 물을 마시게 하고 제가 읽으면서도 저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못 근원적인 읽겠어요. 네. 분노가 일긴 하는데 뭐 네네. 샴푸와 보디워시를 먹게 하고 뭐 그 동급생과 선후배 사이에 뭐 성추행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엽기적인 폭력이 이뤄졌다라는 건데요. 네. 뭐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추가 폭행 피해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소한 그러니까 갔던 아이들이 굉장히 저학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도 교정이라든지 생활 네. 어떤 습관을 이제 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입소하면서부터 이제 멍이 들게 때리고 폭행 사실을 외부로 알리면 뭐 죽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등의 이제 협박이 있었는데 뭐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다라는 지금 증언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중학생들이 네네 또 다른 서당에서는 남학생끼리 뭐 서로 체액을 먹이고 학문에 이물질을 넣는 뭐 이런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학생들이까지 있었고 이게 이제 12월에 기소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좀 거기다가 충격적인 뭐 학교장이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학교장이 예, 직접 간식값을 받았는데 뭐 라면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또 집에다 전화해서 간식을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저는 막 20세기 뉴스 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너무 아니 근데 다른 황당해서. 건 모르겠고 서당 측에서 네.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감 있을 텐데 서당 측에서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뭐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안 데려다주고 뭐 보건소 가서 링겔 하나 맞게 했다라는 뭐 보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읽는데 막 저도 이제 피가 약간 이제 거꾸로 솟아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하동이 경우는 지금 그 네. 벚꽃이 굉장히 예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쌍계산 쪽에. 호장에서 네. 네. 그럴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들이나 피해자 가족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가해 학생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관리 감독을 안 한 뭐 서당 측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 의무가 있고 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어서 그걸 떠나서 더 강한 뭐 폭행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의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그 학문에 뭘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성적 수치심을 네네. 유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법의 규율을 받을 거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가해자는 뭐 당연한 거고 학교에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뭐 처벌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처벌은 가중처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네.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게 서당이 일부는 학원으로 돼 있고 일부는 청소년 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교육청의 일상적인 지도 감독의 약간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고 아마 교육청 측에서도 경남교육감도 아마 엄단하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관련 서당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학부모들마다 교육관이 다르고 하긴 할 텐데 이게 서당의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네. 그 교육 내용이랑도 결국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뭐 서당의 학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위계에 따르는 게 이제 네. 말하자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서당의 훈육 방식일 텐데 사실 이제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이제 폭력적인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뭐 여기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며 뭐 어떤 이제 말하자면 교육 철학이나 혹은 이제 가치를 두고 네. 대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검색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뜨거웠는데 네. 5억 그림에 낙서한 20대 관람객입니다. 아, 저도 이거 기사 잠깐 봤어요. 네, 무시무시하네요. 일단 5억짜리 그림. 낙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전시 중인 세계적인 작가의 그라피티 작품이 20대 관람객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자,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인 미국 화가 존 원의 무제 작품에 물감을 덧칠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자, 전시 주최 측이 CCTV를 좀 살펴본 결과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한 남녀 커플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그 붓과 페인트가 앞에 있다 보니까 낙서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뭐 한석봉의 후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보통 그림 전시 앞에 이렇게 붓과 페인트를 갖다 놓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훼손된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화가 존 원은 화려한 색감으로 거리의 낙서를 예술로 좀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 세계적인 작가로 꼽히는데요. 네. 존 원은 2015년 프랑스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았고요. 롤스로이스, LG전자 등과 협업을 해왔습니다. 네. 훼손된 작품은 이 화가가 2016년 내한에서 그린 작품인데 가로 700cm, 세로 240cm 크기로 가격은 한 5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화려한 물감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이 물감을 묻힌 붓을 캔버스에 휘두르는 이 방식을 액션 페인팅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보시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의 물감을 다 동원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휘갈겨서. 보고 있는데 보이나요? 네, 좀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예. 사진이. 네. 그 작품 중앙 부분에 녹색 붓 자국 3개가 덧칠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품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저 초록색 저 부분이 그 훼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기사를 보시면 네. 낙서돼 있다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는데 그 네네. 동그라미가 없었다면 전 몰랐을 그냥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 발레하는 동작인 줄 알았거든요. 아, 발레 동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그렇게 하고요. 보입니다. 네. 예. 이 낙서와 예술의 차이는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러네요. 누리꾼들 반응이 좀 의외군요. 근데 그 세계적인 화가 그림이고 5억 상당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예. 옆에 붓이 있으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분들은 20대라서 조금 예외적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붓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을 테고 정말.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없었습니까? 예. 네. 일단은 그 누리꾼들 반응은 좀 의외였어요. 좀 이제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리면 네. 오히려 그 예술 작품 같다. 5억에서 이제 10억으로 뛰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댓글들에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붓과 페인트가 있으면 네. 칠해도 되는 건가 싶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 세계 그래피티 작가 13명 작품 130여 점을 펼친 전시장 규모가
500평 규모였습니다. 이 전 시장이. 굉장히 넓었군요. 그래서 네. 전 시장 관리자가 미처 훼손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요. 이번 일을 두고 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관리자의 문제다. 또 관람객의 문제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데 네. 현대미술은 아무래도 다양한 기법과 또 좀 기발한 아이디어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전시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관람객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쳐요? 예. 네. 2018년 이탈리아인 관람객은 포르투갈 포르투의 세알베스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바닥에 설치된 검은 구멍 형태의 미술 작품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영국 조각가 애니시 커프어의 1992년작 림보로의 하강입니다. 네. 소수의 관람객만 그 전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바닥에 약 2.5m 깊이의 구멍을 뚫고 그 속을 거먹게 칠해요. 언뜻 보면 그냥 바닥에 동그랗게 그려진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2.5m인데요. 근데 깊이가. 예,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럼 다쳤겠어요. 예, 허리를 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미술관 측은 해당 전시 공간에는 직원이 있었고 주의 표시도 하는 등 안전 규정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구멍 그 근처로 가는 펜스 막아주는 펜스가 없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현대미술에서 관리 소홀로 작품이 훼손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의 문제는 이 관람객들 20대 커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작가가 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예, 네. 전시 주최사는 작가인 존원에게 작품 훼손을 알리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답이 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작가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 줄 것 같다. 관람객이 고의로 작품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현장에서 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훼손된 작품은 철거하지 않고 네. 그대로 걸어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오후 좀 늦게는 전문 복원사가 해당 그림을 살피고요.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작가가 원한다면 복원에 들어갑니다. 기획사 측은 남녀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이나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물론 그렇겠죠. 답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미술 작품이 있으면요. 그냥 안 만지고 눈으로만 보시면 제가 볼 때 됩니다. 이거 10억까지 갈 거야. 그냥 눈으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 깐종마늘님이 문자 주셨는데 최소한 전시물 앞에 접근 금지, 안전띠라도 설치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색 형진,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들을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또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모셔서요.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돈은 얼마나 드는 건지 저도 이제 유권자니까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요. 어제 먼저 박영선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한 토론이 있지는 않지만 네. 공약 검증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네. 공약 검증에 더 관심을 갖는 건 선거 때 제시하는 공약들은 고용계약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1년 3개월짜리의 시장을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그 고용계약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인데요. 공약의 예산을 갖고 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그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굉장히 통 큰 정책, 공급 정책들이 나왔죠.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0만 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36만 호.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24만 호 약간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24만 호. 이 네. 3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네요.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이 임기 6년 동안 공급했던 양이 13만 호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검증하기에는 신규 주택은 약 한 3만 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공급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30만 호, 36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한가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에 박원순 시장 당시에 9년 동안 공급한 6년 동안 예. 공급한 것이 13만 호 예. 정도였다.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최소한 이분들은 2배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좀 과장된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단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약 한 1년에 네. 3만 호에서 한 4만 호 정도 되니까요. 1년 3개월 동안 공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년, 1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재선까지 감안해서 5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1년 3개월짜리 시장을 뽑는 거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신임을 그렇죠.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1년 3개월짜리 시장이 5년짜리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기호 순서대로 내용을 좀 짚어보죠. 박영선 후보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약입니다. 이게 반값 아파트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디에 얼마큼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 임대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물만 일단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5년간 그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어디에다 공급될 것인지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부지를 얘기를 한 것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해서 그 위에다 짓겠다. 또 시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국유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치는 않습니다. 네. 또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가능할 것이냐도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공공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 부지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뭐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좀 좁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공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고 어떤 그 층 제한 없이 좀 위로 높여서 이 30만 원으로 충분히 공급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산술적으로 접근해도 불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네. 3기 신도시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숫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이것은 분명히 부지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공약인데도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인다.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을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급 정책은 아니거든요. 있는 주택을 그 주택 위에다가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36만 호 중에 18만 5천 호를 짓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멸실이라고 하죠. 결국은 멸실된 것들을 같이 산정한 것인지 네. 아니면 새롭게 공급되는 것만 18만 5천 호인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약한 신규 주택 공급량은 한 1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공급 대책이라기 보기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면 예를 들어 15만 호 정도 있었으면 한 15 더하면은 한 16, 7만 정도. 그러니까 10% 플러스만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숫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군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한 180만 호 정도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면 사업을 하면 거기서 약 한 10%, 약 한 18만 호가 공급돼 신규 주택 공급되겠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36만 호 신규 주택 그렇다면 이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두 후보 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서울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시의 집값이 공급으로만 그렇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결국은 통화량도 있고요. 또 이재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공급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택을 소유로 볼 것인지 주거로 얘기할 것인지를 좀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공급을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가 좀 혼동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서 주택 정책을 좀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박 후보는 공공주도로 이제 마중물처럼 공공주도로 해서 이것을 뭐 재건축 등등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고, 오 후보는 민간 주도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제 두 후보를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주도와 공공 주도에 따라서 이 공급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이 공공주도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주도 방식이 일정 부분 그 공급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 과거에 네네. 여러 가지 선례로 있습니다. 또 특히 이 공공주도 방식이 지역적 갈등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그 속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민간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오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방식은 이미 이것이 집값 안정화보다는 여러 가지 그 투기장을 만들었던 네네. 과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그 예전에 나왔던 그런 나쁜 선례들을 다시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모든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집값이 잡혔던 선례들이 있는데요. IMF 때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네. 집값이 잡혔던 선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공급 정책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둘 다 금융 위기 당시에는 굉장히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외부의 네. 위기가 굉장히 크게 있기 네네. 전까지는 그게 공급이 충분했던 네.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던 여러 가지 집값은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공급만 늘리면 되겠다. 또 부지도 없고 또 민간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투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 과거 방식들만 얘기를 하는 네. 것은 과연 그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 또 주거라고 하는 게 일단 인권이나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어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요. 이 공약 가계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공약 가계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이게 대차 대조표인데요. 네. 대차 대조표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공약 가계부 수입이 얼만큼 되고 지출은 어디다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총 59개라고 밝혔고요. 전체 재원은 4조 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조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올해 그 서울시가 걷어들였던 세금과 썼던 그 지출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공약 가계부 박 후보의 것을 받아 안고서 네. 선거 공보를 보면서 저희가 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어떤 거죠? 59개의 선거 공약이 아니고 구 단위별로 또 지역 공약들이 또 따로 있던 것들은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구 단위의 그 개별 공약들, 그 지역 개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기 추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일부가 누락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약이 몇 개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은 정리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일 남았는데 아직은 특정돼서 몇 개인지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 지금 공약 가계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10대 공약에 대해서는 그 소요비용과 재원조달 방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0대 공약이 이제 임기 1년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네네. 전면 실시가 아닌 시범 내지는 연구 용역 뭐 이런 쪽으로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당선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양 후보들의 공약은 그렇게 유권자들이 바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은 박영선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은 너무 많고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행정학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고 네네.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양 후보를 아마 대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짚어보죠.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뭐 정권이 바뀌든 뭐 유지되든 간에 어떤 장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도 싶고 아니면 그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정책 폐기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과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의 정책을 과연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사실 이제 그렇다면은
정책이 바뀐다면 뭐 기회비용이나 뭐 매몰비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정책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공약들을 지속할 것인지 네. 아니면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폐기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사실은 정책 선거의 출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정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요? 예, 경제 활성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 네네. 분야에 대해서인데 약 한 65개 정책 28%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네. 반면에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했던 229개 정책 중에 약 한 75%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이나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은 중단 내지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이 폐기를 하고자 하는 그 공약의 목록들은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걸 유지하겠다, 폐기하겠다 그것을 정리를 해 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현실화될 것인가 유권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할 텐데 대표님,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약은 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 공약은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년 3개월 임기의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하반기 공무원 인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박 후보의 청년 출발 자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청년들에게 해주고 30대에서 40대가 될 때 원금을 갚게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좀 보수적 정책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고요. 오 후보의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중위소득을 6천만 원으로 잡고 4인 가족 네. 그 가족 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50%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거나만 해도 기본소득에 상대되는 보수적 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해보고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개념으로 사실상 이제 기본소득 접근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문제 시간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고란 기자보다 알고란 대표님이라고. 네, 유일한 노동자이자 유일한 기자입니다. 존칭을 제가 쓰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 기사 내내 일주일 내내 저희들이 봤는데 네. 수에즈 운하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수에즈 운하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난 일주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게 약간 역사책에서만 보던 건데 세계사 오랜만에 들었어요. 수에즈 운하. 어디 있더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 참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라고 합니다. 1869년에 개통이 됐고요. 네. 15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2%. 또 어떤 보도를 보면 15%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만 약 한 19,000척 정도 선박이 지나갔대요. 네. 하루 평균 한 50척의 배가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배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런 배가 아니라 정말 엄청 거대한 배가 왔다 갔다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고 저도 이제 지도랑 사진을 다 살펴봤는데 네네. 그 배가 그냥 빌딩 하나가 눕혀놓은 빌딩 가는 거더라고요. 이번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온 게 23일에 갑자기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에버 기분호라는 컨테이너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배가 운하를 막지? 운하가 무슨 동네 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운하 폭이 200m예요. 근데 무려 이 에버 기분호의 길이가 400m입니다.
이 400m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율을 들잖아요. 일단은 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네네. 비슷하대요. 혹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있는 LCT. LCT가 요거 정도라고 비슷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히 가면서 거기 운하를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진 보시면 아셨겠지만 여기가 이제 22만 톤 정도의 뭐 2만 TU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배인데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컨테이너가 빽빽하게 실려 있어요. 네,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또 끌어내고 있으니 그것도 참 대단한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래도 때마침 뭔가 뭐 하늘이 도운 건지 29일이 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배를 이제 모래톱에 약간 이제 끼인 형국인데 그걸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29일 날 못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한 달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야 됩니다. 네. 이게 엄청 굉장히 번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29일이 마지막이다. 약간 필사의 각오로 정말 한 인양선 10척 넘게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인들이 와가지고 모래톱을 다 긁어내고 하면서 배를 띄우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배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제 자체 동력으로 그레이트 비터호라 그래서 우리가 왜 터널 가시다 보면은요. 터널이 어떻게 옴쪽달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약간 이렇게 차가 잠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멍 있잖아요.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레이트 비터호라는 그 호수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거기로 일단 이 배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에 이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홍콩 선적 화물선이 처음으로 거길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요새 그 선박 운항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마린 트래픽이라고. 그거 보면 배들이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일단 그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30일 아침까지 그쪽 현지 시간으로 선박 한 100척 넘게가 통과될 거다. 그리고 사흘이면 이거 해결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다. 빨리 일이 끝나서. 근데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이게 아까 제가 수에즈 운하관리청장이 사흘 반나절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에서는 아닐걸? 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정말 수에즈 운하발 물류 대란이 수개월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를 크게 들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이 사흘 반나절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해운사나 시장 전문가들은 사흘 반나절 아니고 6일 이상 걸린다. 그리고 이거 열흘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몇 주간 걸릴 수도 있다. 몇 주까지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게 글로벌 물류망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장 한 6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원래는 이 운하에서 막혔던 배들이 정상적이면 빨리빨리 각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또 그 항구의 큰 배에서 작은 배로 또 옮겨 실은 다음에 그 배에서 또 철도로 옮겨 실거나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왜 우리가 명절에 그 도로 병목 현상 생기는 거 보면 앞에서 약간만 멈칫멈칫해도 뒤에는 완전히 전반적으로 다 막히죠. 맞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이 평소보다 급증하면서 물류 혼잡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여기를 이제 막혔으니까 그 희망봉으로 우회한 그 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겹치면 최소한 60일은 있어야 타격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막혔으면 한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이 정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달, 두 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연쇄 충격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또 가면 이 이제 배로 실어나는 부품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조업에까지 타격이 미치면서 아마 여파가 정말 오래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화나 이런 뭐 예를 들어 완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갖다 주면 괜찮은데 어떤 자동차 중간 같은 경우는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일파만파군요. 그 이번 이제 사태를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잠시 읽었는데 배 주인 따로 뭐 선적은 또 어디고 운항은 어디고 굉장히 국적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누가 수습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이게 아까 제가 하루 한 50척 정도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당 약 4억 달러. 어째 물류 운송이 지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예, 블룸버그가 집계를 해봤더니요. 하루 배송 손실만 90억 달러. 저는 이게 너무 집계를 부풀린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10조 이상인데 이거 네, 너무한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예,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네. 10조 이상의 네. 하루 배송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단순 계산만 해서 일주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한 70조란 얘기인데 그러네요. 너무 어마무시하죠. 배송비만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근데 이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이 돌풍 등 자연재해예요. 이 자연재해는 사실 누구 책임을 묻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용선사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부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는 회사가 이제 용선사인데 네. 왜 좌초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선체가 수로를 이탈한 뒤 제방과 부딪혀서 좌초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우리 잘못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자연재해였다.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이게 돌풍만이 아닐 것 같다. 기술적 결함이다. 인재였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뉴욕 타임스가 수에즈 운하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제 인터뷰를 따봤더니 그때 사고가 났던 그날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분 적도 있었는데 좌초된 배가 없었다. 이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공방이 네,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이미 시작됐겠죠.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네. 그 용선사나 아니면은 배 주인 선주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연재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장이나 아니면 항해사가 운항을 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장은 그 용선사에서 그러니까 배를 직접 부리는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선장인데요. 이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 이제 통행료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네. 이집트 GDP 한 2% 정도가 여기 통행료로만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하면서 이른바 일종의 이제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무조건 그 이집트인 전문 항해사를 태워야 됩니다. 이거 통과할 때는. 네. 뭐 영리하네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버 기분 후에요. 통항 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 전문 항해사가 탑승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잘못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설사 이 사람 잘못이라고 해도 이집트 법에는 전문 항해사의 실수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집트 아예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를 약간 운전한 이제 그 선장 책임으로 결론이 나면 네. 이 배를 부린 에버그린이라는 그 용선사 네. 여기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사일 경우는 문제가 없고 선장일 경우는 용선사가 책임지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용선사가 선장을 이제 고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본 저 화물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에버그린 측에다가 우리 돈 물어내라고 하면 에버그린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보험사에 달려가죠. 대신 물어줘. 이러면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규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도 위태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보험사에다가 네네. 이걸 좀 물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상에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보험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공동훼손이라는 또 그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선사 배를 부린 쪽만 내는 게 아니라 배 주인까지 비율을 이렇게 또 나눠야 돼요. 책임 비율을. 다 정말 얽히고 설켜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너무 한번 사건이 발생하면 너무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서로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정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서로 이렇게 뭔가 그 보험료가 전가되다 보면 결국에는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까지. 네. 근데 이번엔 진짜 워낙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네. 기술적 결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배 주인인 쇼에이 기센 이게 일본 회사가 선주예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네. 기술적 결합이 되면 용선사보다는 배 주인 쪽에 책임이 좀 강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배 주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도 역시나 이제 보험을 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책임보험도 들고 있고 선체보험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아마 이런 사건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안 될 경우 많죠. 네. 이렇게 되면 또 누구 책임이냐 이거 가지고 또 따지다 보면 정말 하세월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자연재해냐, 인재냐, 기술적 결함이냐. 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3자가 각각 웃고 울고 네, 맞습니다. 보험처가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여러 가지 네. 사태가 발생하겠군요. 그나저나 이번 사태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
HMM이라는 곳인데 네. 우리 해운사죠? 네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게 약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사가 예전에는 이제 뭐 한진해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옛날 현대상선 이게 이름을 바꿨어요. HMM으로. 이게 주가 흐름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금요일에요. 이게 사건이 터져서 이제 뭔가 문제가 커질 것 같다라고 해서 회사 운임이 급등을 하니까 금요일에 이 회사 주가가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 이 회사였군요. 네. 근데 월요일하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각각 9% 넘게 하락했어요. 이게 사실 주가를 설명하는 건 사후적이긴 한데 그럼 금요일은 왜 올랐냐? 회사 운임이 올라가니까 올랐다고 월요일은 왜 떨어졌냐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가 막히니까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기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악재다라고 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은 왜 떨어졌냐. 야, 이제 수에즈 운하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 회사 운임 다시 떨어지겠네? 라고 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이거 말고도 제가 보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회사 주가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군요.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올 거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